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속이 시원해요. 35년을 키워놓은 아들한테서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지금은 그때 제대로 결단을 내린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1980년에 아내와 함께 23세 나이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3년이 흘렀네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가진 돈도 얼마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아내도 의류 공장에서 재봉틀 돌리며 우리 둘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렇게 3년을 버텨내고 나서야 겨우 작은 세탁소 하나를 인수할 수 있었어요. 1983년에 첫 번째 세탁소를 열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비록 작고 낡은 가게였지만 제 사업이잖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님들의 옷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루고 항상 웃는 얼굴로 서비스했죠. 그런데 그해 가을에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1984년 봄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이니까 앞으로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어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지만 영어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 없이 미국에서 성공하기를 바랐거든요. 민준이가 자라면서 저희 부부는 정말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세탁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민준이 교육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도 가르치려고 했고 피아노와 태권도도 배우게 했어요. 주말마다 한인학교에 보내서 한국 문화도 익히게 했죠. 그런데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한국말로 대화하자고 해도 영어로 대답하더라고요. 한인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고 한국 음식보다는 햄버거나 피자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민준이는 점점 더 미국 아이처럼 변해갔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저희를 소개하기 싫어했고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도 저희와는 대화를 피했어요. 아마 부모가 영어를 서툴게 하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도 성적만큼은 정말 뛰어났어요. UCLA에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대학 4년 동안 민준이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다운타운에 있는 중견회계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봉도 제법 괜찮았고 미래도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에밀리라는 백인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당연히 한국 여자와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에밀리도 처음에는 저희에게 예의 바르게 됐고 한국 문화에 관심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2015년에 둘이 결혼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대하게 치러줬어요. 한인타운에서 제일 좋은 웨딩홀을 빌리고 하객들도 200명 넘게 초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어요. 에밀리도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죠.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국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항상 다른 곳을 제안했어요. 명절 때도 한복 입기를 거부했고 세배 같은 전통 예의도 불편해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아내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저희 편을 들지 않더라고요. 2019년 즈음부터 민준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상사들이 자신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인 줄 알았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민준이가 정말 진지하게 사업 제안을 들고 왔어요. 한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요즘 한류 붐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보여준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았어요. 위치 분석도 해놓고 메뉴 구성도 짜놓고 마케팅 계획까지 다 있었어요. 총 필요 자금이 18만 달러였어요. 민준이 본인이 5만 달러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8만 달러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30년 동안 세탁소 하면서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아내와 상의해 보니까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민준이한테 돈을 대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대출을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아직 직장 경력이 짧아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어요. 2020년 초에 매장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토론스 지역에 있는 작지만 깔끔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한인들도 많이 살고 미국 사람들도 자주 다니는 지역이라 위치는 정말 좋았어요. 매장 인테리어를 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민준이와 함께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꾸몄어요. 한국 전통 느낌도 살리면서 모던한 감각도 넣었어요. 주방 시설도 최신 장비로 갖췄고 테이블과 의자도 고급스러운 걸로 골랐어요. 간판도 한글과 영어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2020년 여름에 드디어 코리안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오픈했어요.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제법 많이 왔어요. 음식 맛도 괜찮았고 인테리어도 예뻐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식당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재료 주문도 제대로 못하고 직원 관리도 서툴렀어요. 특히 음식 원가율이 너무 높아서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대충 보이더라고요. 먼저 메뉴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한식이라고 해서 불고기부터 냉면까지 다 있었는데 재료 관리가 어렵고 음식 품질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기 메뉴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라고 조언했어요. 직원들 스케줄 관리도 문제였어요. 바쁜 시간대와 한가한 시간대 구분 없이 항상 같은 수의 직원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제 조언을 들을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사업 초보라서 모든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도와주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매장에 가서 운영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러시아워인데 주문이 밀려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조리 순서를 조정해주고 서빙하는 직원한테도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저를 한쪽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자주 와서 간섭하니까 직원들이 어색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인데 아버지가 계속 지시하면 자기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수익은 마이너스였어요. 민준이가 다시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제안하는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면 추가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메뉴를 대폭 줄이고 직원 수를 조정하고 마케팅 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매장에 가서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30년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버지가 구식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다양한 메뉴를 원하고 SNS 마케팅이 중요한데 아버지는 그런 걸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을 더 기다려봤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월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민준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말했어요.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제 조언을 듣든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든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에밀리까지 나서서 민준이 편을 들었어요. 한국식 사업 방식이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젊은 세대의 감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민준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8만 달러나 투자해주고 매일같이 걱정해주고 온갖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간섭이라고 하다니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사업이 어려우니까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 민준이가 저한테 와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5만 달러만 더 있으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매장 운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게 간섭이었다는 건가요? 30년 사업 경험을 가진 아버지의 조언이 간섭이라고요? 18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로서 당연한 관심도 간섭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지금 와서 문화 차이를 운운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에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5만 달러는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대신 매장을 매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했어요. 매장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어요. 위치가 좋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금방 나타났어요. 특히 베트남 음식점을 하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매각 과정을 진행하면서 민준이는 계속 저한테 연락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는 정말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매각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에밀리까지 나서서 사과 편지까지 써서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를 간섭꾸러기 취급하고 문화 차이를 핑계로 무시하고 30년 사업 경험을 하찮게 여기는 아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는 없었어요. 매각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민준이는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설명해 주니까 이해해 주더라고요. 매각이 최종 확정된 날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내일까지 매장에서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새 주인이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민준이는 그때서야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다음 날 민준이가 에밀리와 함께 매장에 와서 짐을 정리했어요. 저도 마지막 점검차 가봤는데 민준이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상자에 물건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민준이가 저한테 와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다고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장을 정리하고 나서 저한테 열쇠를 돌려주면서 민준이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아버지한테 용서받을 방법이 있느냐고요. 저는 그때 명확하게 말해줬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든지 선택하라고, 두 문화 사이에서 자기 편한 대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부모를 존경하고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미국 사람이라면 자기 책임하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보라고 했어요. 매각 대금을 받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했어요. 18만 달러를 모두 회수할 수는 없었지만 12만 달러 정도는 건졌어요. 6만 달러 손해를 봤지만 그것도 값진 교육비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에게는 비싼 인생 교육이었고 저에게는 명확한 선긋기였거든요.
그 후로 민준이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 때도 찾아오려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에밀리도 중간에서 화해를 시도해봤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진정한 사과와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제 편을 들어줬어요. 특히 저와 같은 1세대 분들은 모두 이해해 주셨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문화 차이를 핑계로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오히려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느냐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장을 정리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남은 돈으로 작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임대를 주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작년에 토론스 지역에 있는 콘도미니엄 한 채를 구입했어요.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아서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젊은 한인 가족이 들어와서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월세 수입으로 저희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됐어요. 몇 달 전에는 민준이가 직장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식당 사업 실패 후에 원래 다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갔었는데 아마 적응이 어려웠나 봐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에밀리와의 관계도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투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 지난달에는 민준이가 아내를 통해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많이 반성했다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가끔은 민준이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어렵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매일 산책도 하고 한인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바둑도 배우고 있고 서예 수업도 듣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일만 하느라 못 해봤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민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매장 적자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일도 없고 아들한테 무시당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없어요. 제 나이에 이런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다른 1세대 분들이 부러워해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돈은 계속 대줘야 하고 손주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져요. 얼마 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한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는데 태도가 너무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명확하게 선을 그으라고 했어요. 도움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문화 차이를 핑계로 부모를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 편할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불편할 때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개인주의를 주장해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부모들이 계속 받아주니까 더욱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킬 거예요. 민준이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민준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1세대 부모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제가 너무 냉정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퍼주고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엄격한 선을 그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민준이가 정말 한국 사람의 아들로 살고 싶다면 부모를 존경하고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해요. 미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 책임하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하고요. 더 이상 애매한 중간 지대에서 편의적으로 행동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요즘 같은 1세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눠요.
우리가 너무 관대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고요. 자식들이 미국에서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무 많은 걸 양보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자식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계신 분들, 문화 차이라는 핑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당하게 선을 그으세요. 부모의 존재감을 지키세요. 우리 1세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자식들이 모를 리 없어요. 언어도 서툰 상황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가족을 부양했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모를 문화 차이라는 이유로 무시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서 기본도 안 된 거예요. 물론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기본적인 예의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 해도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만큼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18만 달러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자존감과 원칙을 지켰고 앞으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만약 민준이가 정말로 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돌아오는 거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뉘우침과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